검찰이 성남FC 의혹 사건 소환 조사 엿새 만에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출석 날짜는 오는 27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가 이번에도 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사흘째를 맞아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최초로 수주한 바라카 원전을 방문하고 양국 주요 기업인을 만나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아침 국내로 송환됩니다. 검찰은 김 씨를 곧바로 체포해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혐의에 대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팔 여객기 추락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탑승자 72명 가운데 68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국인 유모 씨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계와의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나 전 의원이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시사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출마한다면 공식화되는 시점은 윤 대통령이 귀국하는 이번 주말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정치권에 어떤 파장이 일지 잠시 뒤 정가는 코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는 성남FC 사건으로 조사받은 지 불과 엿새 만입니다. 일단 통보한 출석 날짜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7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성남FC 사건으로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주일도 안 돼 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율을 거쳐 날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하더라도 시기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최종 인허가권자로서 막대한 민간 특혜를 알고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했던 배임이나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이 대표에게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대장동 일당을 공무상 비밀을 공유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미 이 대표 관련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이 대표를 상대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 측 역시 최근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향한 전방위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온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역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환수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번 조사가 끝나면 성남FC 사건까지 한꺼번에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더라도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관련 소환 조사 통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반발했는데 국민의힘은 범죄 드라마를 끝날 때라며 조사에 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통보. 여야 반응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엇갈리고 있군요. 네, 일단 우선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할지 등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실지만 소환에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대신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내고 야당 대표 조작 수사를 설 밥상머리에 올리려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 정치 수사쇼에 신물이 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식으로 출석을 통보하거나 날짜를 조율한 게 아니라 대장동 의혹과 무관한 성남FC 의혹, 변호인에게 구두 통보한 게 전부라고 반발했습니다. 죄가 있건 없건 사생 결단을 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릇된 결정을 했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주당 반발을 두고 국민의힘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조작 수사를 주장하면서 모르쇠와 오리발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비리 범죄 드라마의 끝도 맺을 때라며 이 대표가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서면 답변과 모르쇠로 일관했던 일주일 전의 이중성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권으로 사법 정의를 피해볼 생각은 이제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 보복 수사가 아니라 성남 지역 토착 비리 범죄 수사라고 일축하면서 민주당이 공허한 음모론 뒤에 숨을 단계는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국내에 들어오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태국 방콕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체포 상태가 됩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른다면서도 대북 송금 관련 혐의는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귀국하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국적기를 타고 돌아오는 거라 탑승하자마자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고 검찰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붙잡힌 양성길 현 회장도 같이 귀국합니다. 김 전 회장이 주목받는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때 변호사 비용 20억 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중국으로 640만 달러를 미리 반출해 북한에 건넸다는 대북 송금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횡령과 배임 등 의혹까지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하자마자 고강도 조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꽉 채워 조사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한사코 모른다고 하고 있어서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을 태국에서 만난 지인들은 YTN 취재진에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주변에 이야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와 만날 계기도 이유도 없다. 이 대표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개인 돈으로 북한에 돈을 보낸 적은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쌍방울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어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의혹에서 열쇠를 준 이른바 금고지기 쌍방울 재경총괄 본부장 김모 씨가 귀국을 거부한 것도 앞으로 수사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김 씨는 이번에 김 전 회장과 함께 조사받지 않는 데다 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 소환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귀국 이후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힐 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전당대회를 앞두고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당내 갈등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나경원 전 의원은 자랑스러운 보수를 만들기 위한 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당권 도전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는데 측근들 역시 순방 중인 윤 대통령 귀국 이후를 출마 공식화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행보라든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출마 의지는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 계시고 하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비윤, 반윤으로 자신을 규정하려는 친윤의 공세에는 적극 반박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연일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SNS에도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면서 감사드리고 가슴이 벅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 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찬을 하는 등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당내 인사들과 접촉면도 늘리고 있습니다. 친윤계의 전방위 견제는 잠시 가라앉았지만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담겨 있는데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더 경쟁자들이 참여를 한다면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은 올라가게 마련이고 또 누가 되든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격화하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틀 연속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전당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상대방을 향한 말이 같은 당 동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이 서 있는 느낌입니다. 지도부의 이딴 우려에도 내년 총선 공천권이 달린 차기 당대표 경선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각 주자들의 기싸움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폭설이 내린 강원 산간 지역은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부터 고립과 낙상 등 수십 건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눈은 모두 그쳤지만 주민들은 쌓인 눈을 치우느라 사투를 벌였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6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강원 산간 지역. 주민들은 아침부터 눈삽을 들었습니다. 농사일도 아닌데 한겨울에 농기계까지 동원됩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자치단체 제설차가 치웠지만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는 여전히 눈이 한가득. 치워도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골짝골짝마다 눈 그런 데는 군장비가 전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트랙터로 치우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눈 치우기는 트랙터가 제격입니다. 집 앞 도로에 쌓인 눈을 한 번에 말끔하게 쓸어버립니다. 주민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인근 농민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노인 해관들, 양로원 어르신들이 그래도 편안히 다닐 수 있게끔 지금 배설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와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눈폭탄. 도로는 엉금엉금 정체에 시달렸고 미시령 옛길 등 산간도로 9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와 낙상, 안전조치 등 59건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 70여 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번 폭설로 눈길 교통사고부터 고립사고까지 곳곳에서 속출했지만 도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메마른 산지에 이렇게 눈이 수북히 쌓이면서 산불 걱정을 덜게 된 겁니다. 영동 지역은 산불 위험뿐 아니라 저수지에 물도 차올라 가뭄 해소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폭설 뒤 한파가 찾아와 눈이 그대로 얼어붙는 곳이 있다며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어젯밤 발생한 경기 구리 포천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사고 원인을 노면 살얼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면 살얼음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도로 위 침묵의 암살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속도를 낮추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도로 위에는 차량 범퍼 등 사고 차량의 부품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47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은 47대가 연속해서 미끄러져서 추돌된 연쇄 추돌 사고입니다. 경미한 사고자는 저희 버스 2대를 이용해서 기가 조치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이른바 블랙 아이스라고도 불리는 노면 살얼음. 사고는 밤 9시 10분쯤 발생했는데 당시 포천에는 오전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층이 생기기에 적합했습니다. 노면 살얼음은 비나 눈 등의 습기가 아스팔트 표면에 투명하게 얼어붙어 만들어집니다. 눈이나 비 또는 안개가 끼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늘진 곡선도로나 터널 앞, 고가도로 등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2월과 1월에 주로 되풀이되는데
노면 살얼음 추정 사고는 매년 10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색과 같아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고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몇 배 이상 길어집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부터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눈이 쌓인 도로보다 숨진 사람이 3.7배나 많았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더라도 제설 눈 밑에 있는 얼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눈만 치웠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그 오전에 약간 수분이 녹으면서 또 밤이 되면서 얼었기 때문에 그 위험은 계속 살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노면 살얼음 현상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넉넉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000여 명으로 석 달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완화 시기는 이번 주 금요일쯤 발표되는데 설 연휴를 지나서 벗는 게 유력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 전보다 4,000여 명 줄었고 석 달 만에 환자 수가 가장 적어 겨울철 재유행은 눈에 띄게 완화하는 모습입니다. 신규 확진자와 시차를 두고 증가해온 위중증 환자 수도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주간에 신규로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이제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 여기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계량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 4개 가운데 60세 이상 계량 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나머지 3.5개가 모두 충족됐습니다. 정부는 국가감염병자문위원회와 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번 주 금요일쯤 완화 시기를 발표할 전망인데 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분 좋게 설 전에 딱 하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웅적인 어떤 결단 이런 걸 요하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사흘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하며 중국발 유입 상황도 안정적입니다. 일본과 미국 등도 최근 유행 감소세로 전환해 실내 마스크 완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를 벗으면 고위험군은 더 위험할 수 있다며 60세 이상의 적극적인 계량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내리면서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지난달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선 대출금리를 조금씩 인하하는 분위기인데 코픽스가 떨어지면서 대출금리도 더 내려가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가 지난달 4.2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 조금 떨어진 겁니다. 멈출 줄 모르던 코픽스 상승세가 하락으로 전환한 건 무려 11개월 만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예적금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데도 은행 예적금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코픽스 하락으로도 이어진 겁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당국은 자금 쏠림과 대출금리 상승 자극을 우려해 사실상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은행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수신금리를 올리지 않았고 지난주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시장 분위기만 살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했지만 당국의 메시지와 현재 가계대출 금리 상황도 지켜보면서 예금금리 인상은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이번 코픽스 하락으로 최근 주춤하던 대출금리는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36에서 7.41%.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하하던 은행들은 최대 코픽스 하락폭만큼 금리를 더 인하할 예정입니다.
코픽스가 조금 이제 적정 수준 이상으로 조금 과다하게 올라왔던 그런 측면들이 이제 정상화되는 하향 안정화되는 이제 그런 단계로 접어들면서 대출 금리도 이제 정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거듭 비판하며 압박에 나선 만큼 대출 금리가 점차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번에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한 게 300억 달러, 37조 원 규모 투자인데요. 이게 우리 측이 예상했던 그 수준보다 이제 더 상회하는 규모라고 하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고요. 그동안에 그 아랍에미리트가 해외에 투자했던 액수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상당히 상회하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2023년 올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한 해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이 있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는 경제 외교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초에 좋은 성과, 좋은 소식을 알려줘서 국민들에게 조금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그 방문단들이 상당히 대규모였지 않습니까? 장관들도 8명, 그 다음에 기업들도 한 100여 분 기업의 오너들이 참석했는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있고 또 각 분야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3건의 투자 양해 각서가 작성되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총 40건 이상의 투자, 경제 교류, 또 문화 교류, 협력 체결을 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아랍에미리트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군대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아크 부대가 한 150, 160명 정도쯤 파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해에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에 파병된 우리 유일한 부대를 방문해서 또 군인들을 격려하고 한 것은 굉장히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요. 간단하게 이제 지금 바라카 원전 4기를 지금 짓고 있는데 2기는 완성이 돼가지고 상업 운영을 하고 있고 1기는 이제 시험 운영을 하고 있고 1기는 이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바라카 원전을 확대하고 그 아랍에미레이트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제3세계의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자 이런 협약도 맺었고요. 또 에너지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데 이게 석유 수급 위기가 올 경우에 우리한테 우선 구매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에너지 부분에서 조금 안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됐고요. 네. 또 투자 부분에서도 중소기업 혁신 분야라든지 산업은행이 그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전략적 투자 협력도 맺었고 또 방위산업 부분에서도 수송기 같은 것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협약을 맺었고 또 UAE가 상당히 앞서 있는 우주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우주 협정을 맺어가지고 공동으로 우주 산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지금 아랍 지역에도 우리나라 그 문화 K컬처, K팝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또 이런 문화 교류 협정도 맺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MOU, 양해 각서, 앞으로 투자를 협력하겠다는 의향서를 체결한 거고 앞으로 이런 분야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협의를 잘해가지고 실행 계약을 해서 지금 뿌린 씨앗들이 조금 열매를 잘 맺고 또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국내에 갖고 오게 되면은 우리 조금 국군이 융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올해 그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아랍 지역, 아프리카 지역, 또 세계 다른 지역에 대통령의 경제 외교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금액도 상당히 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런 게 MOU가 실제로 이제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주 꼼꼼히 준비하고 좀 잘 살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역대 이명박 박근혜 또 문재인 정부의 이 MOU 체결이 실제로 번계약으로 체결되기까지는 한 50% 정도였다고 지금 집계가 돼 있더라고요. 네. 따라서 이번에 이제 37조
상당히 엄청난 규모의 성과를 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수출로 극복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조에 따라서 구체적인 올해 이제 첫 해외 순방에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또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본 계약은 이제 MOU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MOU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37조 원에 달하는 MOU를 본 계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의 역시 의미는 의전에서 상당히 좀 돋보였다. 일단 1980년도 한국하고 아랍에미리트가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게 이제 역대 최고급 그런 이제 국빈 자격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한 100여 개 대기업 중소기업 CEO들이 함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고 또 7개 부처 장관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동행한 이런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강점 산업이 역시 이제 원전 방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유망 신기술이 뭐 수소 분야, 태양광 분야인데 이 부분과도 양국이 좀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야 되니까 산업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서 좀 양국의 협력이 더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저는 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역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탈세계화로 가가지고 지금 블록화되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국이 세계 5대 원유 수입국이고 걸프 국가에서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에너지 수급을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공동 선언문을 통해서 약속했다라는 부분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총리 겸 그 왕세자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었고 MOU가 맺어졌었고 이번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와도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교류와 협력 MOU를 이제 체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이 양국 대통령 사이에 오간 대화를 보면은 신뢰라는 그 키워드가 이제 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하메드 UAE 대통령 얘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 신뢰로 해서 이번 그 3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신뢰라는 말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했죠. 자, 이런 그 대화의 중심에는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그 신뢰가 있었다는 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에도 이제 그 원전 방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바라카라는 지역은 그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남서쪽으로 한 2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사막의 한복판입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한국형 원전 3개를 그 사막에다가 불모의 땅에다가 그동안에 약속을 어기지 않고 완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랍에미리트 그 국왕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한 한국의 실력과 신뢰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건설을 하면서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뢰관계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한 37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하게 된 거거든요. 네. 이게 바라카 원전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총 4기를 건설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3기가 건설이 됐습니다. 1호, 2호기는 상업 운전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3호기는 시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호기는 건설 중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그러니까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기술로 설계를 하고 또 시공하고 건설을 하는데 아쉽게도 원전은 이게 건설하는 그 비용보다는 나중에 운영하면서 유지 보수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아쉽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전을 폐기하면서 저희가 이게 원전 유지 보수 관리하는 그 업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 2기는 프랑스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을 방문해서 이제 3호기하고 4호기가 완공될 때는 한국 기업이 유지 보수 운용해서 부가치를 창출하고 또 더 필요한 원전을 건설하고 또 양국이 협력해가지고 제3세계의 한국형 원전을 짓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을 폐기하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형 원자로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더욱더 좀 확장하고 수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거기 협약을 맺은 거 보면은 원전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원자로라든지 또 전기 발생기, 핵연료 이런 장비와 물질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에 대해 가지고 장비에 대해 가지고 수출입을 간소화해 가지고 최소한 6개월 이상 빨리 조달할 수 있도록 또 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아랍 지역은 석유로 또 천연가스로 발전소가 몇 개 있는데 원전이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라든지 그다음에 이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쿠웨이트 이런 데 신도시 건설 계획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를 건설하거나 건물을 짓게 되면 반드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반드시 원전을 또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막에 우리나라가 담수화 능력이 세계 최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그다음에 담수화, 그다음에 이런 원전, 그다음에 또 우리 사막이기 때문에 이게 참 국방, 안보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이 그 경쟁력 갖고 있는 방위 산업 이런 부분도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번째 국빈 방문지로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고 이런 소기 성과를 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게 앞으로 1년 동안에 상당한 해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마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나라 이 교류와 협력의 상징과 같은 그런 그 시설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그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수주한 그 초대형 프로젝트였는데, 이후에 이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쭉 이제 이 세월을 거치면서 약속대로 기한 안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사를 마치고 가동이 됐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신뢰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지금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국의 약속을 지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인상과 신뢰를 가졌고, 따라서 이번에 대규모 37조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네. 뭐 아시겠지만은 사막에 원전을 짓는 것이 거의 기적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이 원전을 차질 없이 다 지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깊은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서 이 원전을 수출하는 것을 국가의 어떤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뭐 3호기가 준공이 끝나고 상업 운전이 되고 또 4호기도 역시 그렇게 될 텐데, 앞으로 중동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원전 수출을 대대적으로 좀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탄소 중립 분야까지 우리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탄소 제로 도시가 지금 세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기대해 봐야 되겠고, 역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원전과 방산 이 수출을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앞으로 K 방산 세일지에도 굉장히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이제 작년에 이 방산 수출액이 137억 달러. 그래가지고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실에 이 방산 수출팀을 신설할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중동 지역에 우리의 K 방산이 과연 어느 정도 수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좀 주목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확실하게 제2의 중동붐이 좀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지검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다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성남지청에 이제
소환돼 갖고 조사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성남 FC 사건이었고 일주일도 채 안 돼 갖고 다시 이제 소환 통보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이번 소환 조사는 이제 예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서 대장동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대장동 문제와 위례 신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큰 사법 리스크의 정점에 와 있다, 또 위기에 와 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상당히 고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혐의를 보면은 대장동 위례 신도시 관련돼서 3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패 방지법, 두 번째로는 이해 충돌 방지법, 또 세 번째로는 배임 혐의가 있는데요. 즉 피의자 신분으로 아마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환 날짜는 뭐 1월 27일로 통보가 돼 있는데 예. 이거를 조정을 해서 갈지 아니면 1월 27일 날 뭐 조사에 임하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거고요. 이번에도 지난번 성남 FC 조사 때와 같이 본인이 자기 진술을 내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조금 진술을 거부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조사를 마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이 날짜에 조사를 받으러 나갈지 아니면 연기를 할지 아니면 조사를 받으러 나갈지 아니면 거부를 할지 아니면 조사 방식이 어떻게 될지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본인의 왼팔 오른팔 정진상 씨, 김용 씨가 다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뭐 김만배 씨, 유동규 씨, 또 남욱 씨 이런 분들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혐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혐의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대장동 개발하면서 좀 특혜를 줘가지고 약 4천억 정도의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줬는데 그게 성남시 입장에 봤을 때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진상 씨 등 핵심 측근들이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약 한 428억 원의 개발 수익을 받기로 약속을 했고 또 이 자금 중 일부가 선거 자금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뭐 부패방지법 혐의가 적용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이 있었는데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주면서 선정을 간접적으로 선정되도록 하는데 묵인했느냐 아니면 협조했느냐 이건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앞으로 설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날을 앞두고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굉장히 고심이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검찰이 상당히 좀 장기간 수사 끝에 이제 마침내 소환 통보를 한 건데 사실은 이제 검찰이 어떤 그 물증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민간업자 그 김만배 씨의 입을 완전히 이제 열었다는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김만배 씨의 입도 이제 역시 이제 동시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응할 것이며 일단 이제 직접 출석해갖고 조사를 받을지 어떻게 응할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수사 그리고 소환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한 일주일도 채 안 돼 가지고 성남 FC 후원금 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는 조작 수사다. 정적 제거 수사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사법 리스크라고 부르지 말고 검찰 리스크라고 불러야 된다. 이유는 지금 검찰이 권력의 하순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파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남은 것이 대장동, 위례 신도시 쪽으로 백현동 또 쌍방울. 그러면 역시 이제 검찰은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인 스케줄, 그림을 가지고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건건히 소환 조사하고 또 기소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또 체포동의안을 요구를 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검찰의 어떤
수사나 소환에 일일이 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미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정적 제거 수사다, 정치 수사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를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 뭐 27일, 30일쯤 소환을 통보한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나갈지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좀 하는 이유가 본인이 당당한다라는 입장을 정했지만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에서 나가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펼 경우에 본인은 그런 논리를 좀 수용을 해가지고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 않는 그런 방법 또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이제 서면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네. 또는 지금 일일이 건건이 다 응할 수는 없다. 왜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이미 검찰의 수사가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겠지만은 건건히 하지 말고 한꺼번에 나를 소환해서 일괄 조사를 해달라.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검찰의 이런 소환과 수사와 기소가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내년 총선을 겨냥해 둔 이재명 죽이기 또 야당 탄압 이런 것에는 좀 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쪽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일단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제 전망을 해주셨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좀 27일 전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친윤계 사이의 공방이 상당히 좀 그 격화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역대 대통령의 묘역을 이제 참배했다고 해요. 통상 정치인이 이런 행보를 보일 때는 어떤 큰 정치적 결정을 했을 때 이제 묘역을 참배하지 않습니까? 뭐 당대표로 나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고민이 상당히 이제 길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뭐 출마 선언을 하기에는 또 부담이 크고 네. 그렇지 않고 불출마 선언하기에는 굉장히 체민이 손상되는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약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끌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가기 위해서 행보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찰도 가고 또 성당도 하고 또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관심 끌기보다는 본인이 국민의힘 여당 대표로서 나가야 할 철학과 가치 또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적 내용 그다음에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보관들이 있으면은 본인이 이런 가치와 철학과 자기 소명을 국민들 앞에 당원들 앞에 당당하게 밝히고 본인의 진퇴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지. 본인이 계속해서 이런 사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은 네. 여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대통령의 그 긍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오히려 당내 갈등과 내분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뒷받침하겠다 이런 논조하고는 조금 안 맞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뜻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월 6일 날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서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저출산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 그리고 1월 13일 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표를 내니까 해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거는 벌써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이 뭐 출마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나경원 전 의원은 아니 서울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고 원내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고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해야지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출마를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본인이 당대표로 출마했을 경우 당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당선 안 되더라도 내가 앞으로 큰 정치인으로서 예를 들자면 차기 대선 후보로서 나는 당당하게 내 소신과 주장을 펴고 나가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에는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고 뭐 비거정군을 하겠다. 이런 뭔가 확실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에 보면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지도가 아니고 최근에 여론조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입니다. 이건 지지도 아니고 당대표로서 어떤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지지도가 꼭 일치하기 힘들거든요. 그냥 인기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상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선거인단 당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훨씬 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가지고 당력을 모아야 된다. 대표가 헌신적인 희생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당심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제대로 된 당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지지도 조사를 할 경우에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만큼의 지지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주 아니지만은 흐름을 보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 나경원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좀 억울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4선 국회의원까지 했고 또 그동안 당의 혜택을 많이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진퇴를 분명히 하면서 또 본인이 희생하거나 헌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헌신하면서 큰 정치인의 길을 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 교수님의 이제 그런 의견을 들어봤는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늘어난 게 새로 들어온 게 당원들의 이제 당심이 어떤지는 이제 확실하게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역시 이제 투표를 해봐야지 이제 정확한 건 알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나 전 의원의 이 처신이 적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저렇게까지 집중포화를 받을 만한 일이었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나 전 의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는데 출마하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당초에 좀 출마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를 보면은 출마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구체적인 근거로는 일단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반윤 우두머리라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때리니까 바로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좀 가슴 벅차 오른다. 네. 이번에 성과에 대해서 수주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거의 여고생이 연애 편지를 보낼 정도로 이런 얘기를 계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역대 보수 대통령의 묘역을 차근차근 차례로 다 참배하면서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역대 보수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것은 일종의 보수 대통령 후보가 출사표를 던질 때 또 그리고 대통령 당 대표 출마자들이 또 출사표 던질 때 찾는 그런 코스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역시 이제 출마하는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그럼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전략은 뭐냐?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진짜 보수다라는 그런 전략. 그리고 또 내가 진짜 친윤이다. 왜냐? 누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냐? 그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반윤 우두머리를 하니까 아니야. 나도 친윤이야. 이런 걸 강조하기를 위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쟁력. 과연 누가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언급한 것이 2016년 진박 감별사 사태. 그때 당이 망했지 않느냐? 라면서 지금 이제 친윤의 본인 입장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즉 승산이죠. 다잘 대결 구도로 가면 저는 이제 1, 2위에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과 붙는다. 그러면 이른바 비윤 내지는 반윤이 결집을 하면 충분히 결선 투표에서 이변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네. 이번 주에 이제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 1위가 계속해서 국권이 유지가 되거나 예. 또는 2위로 쳐진다 해도 1, 2위가 별 차이가 없거나 그러면 저는 나가는 쪽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정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일 간 외교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놓고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재단을 통한 피해 보상안을 내놓은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나섰는데 합의 도달까지는 적지 않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20여일 만에 열린 일제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 정부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지난주 1월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 토론회 등을 그 결과를 전하며 우리 국내적 분위기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일관되게 요구한 부분은 사과를 비롯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징용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일본의 이 같은 조치가 있어야 우리 정부도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재단의 기업에 대한 구상권 포기와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거론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는 피고 기업들의 재단 기부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의 만남은 징용 문제가 풀려야 셔틀 외교도 재개될 것이라며 구체적 시기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 해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피해자들은 물론 일본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히 거셉니다. 被害者を置き去りにした解決はむしろ解決を放棄することであり、禍根を残すだけです。事実を認める、謝罪する、補償する、そして、その教訓をですね伝えていくという、これは絶対に必要で。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세부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고 피해자들을 설득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에서 세 번째 기밀 문서가 발견되면서 조만간 재선 출마 선언에 나서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 주도권을 장악한 공화당은 법무부가 임명한 특검도 못 믿겠다며 의회 차원의 조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마틴 루터 킹의 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킹 목사가 몸담았던 교회에서 연설한 바이든 대통령. 재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흑인 표심을 다잡기 위해 미리 잡아놨던 일정입니다. It's a constant struggle between hope and fear, kindness and cruelty, justice and injustice, against those who traffic in racism, extremism, and insurrection.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는 시작도 전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에 이어 델라웨어 자택에서 일주일 새 세 번째 기밀 문서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법무장관이 한국계인 특검을 임명하며 서둘러 수사에 착수했지만 공화당은 로버트 허 특검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러시아 게이트 수사 때 민주당 편을 들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특검과 별도로 의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oversee all aspects of the Justice Department, and that includes special counsels as well. And so we will have a role in overseeing what's transpiring here. 미 하원 감독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코머 의원도 CNN 인터뷰에서 조만간 국가기록원과 법무부에서 답을 듣길 원한다며 의회 차원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적어도 트럼프처럼 기밀 문건을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바이든 엄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중간선거 직전에 발견한 기밀 문서를 최근에서야 알린 점, 또 과거 바이든이 트럼프의 기밀 유출을 강도 높게 비난한 점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 전부터 눈에 시퍼런 멍이 들 정도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고, 오바마의 고문이었던 엑설로드는 트럼프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오늘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네팔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 일단 지금 구조 작업, 수색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관심인데, 일단 한국인 2명이 탑승한 걸로 알려졌었는데 1명만 신원이 확인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15일 오전에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제 착륙 직전에 추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72명이 이제 탑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나온 소식은 현장에서 시신 68구를 이제 수습을 했다. 그중에 한국인 1명이 포함돼 있는 걸로 나왔는데, 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히말라야 트레킹에 나서
나섰다가 지금 현재 확인된 시신은 아버지인 것으로,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 그 블랙박스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수거가 됐기 때문에 블랙박스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알려진 사실들이 최종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하고요. 이제 추정된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이제 발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사고가 난 그런 지역 자체가 워낙에 히말라야 이 산맥이 험준한 지역이고 날씨도 뭐 빨리 변하고. 그렇죠. 과거에도 이제 추락 사고가 종종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제 네팔 지역이 하죠. 그렇습니다. 이번 그 추락 사고의 원인은 어떻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형도 문제였고 기상 상황도 좀 문제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 네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숙련된 조종사들도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그러니까 운항하기에 까다로워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련해 가지고 착륙 직전에 동영상이 이제 SNS 상에 돌아다니는데 저도 그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종사가 착륙하기 직전에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기가 공기가 희박한 곳인데 속도를 이제 평상시처럼 줄이게 되면은 속도가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오히려 저런 상황에서는 속도를 더 높여야 된다. 착륙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종사가 실수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체 자체의 어떤 결함이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블랙박스를 회수해서 이제 분석해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도 이제 날아가다가 기우뚱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거의 뭐 당시에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사일을 피하는 것처럼 심하게 이제 옆으로 기우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안에서 이제 이건 확인이 안 된 거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탑승했던 사람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라이브 방송 중에 사실 기뚱기뚱하는 모습이 이제 본인들도 재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잠시 후에 카메라를 떨어뜨렸고 이제 불이 나는 화면이 잡혔다라고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부가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안을 이제 공식화했었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한일 정부 간의 국장급 협의가 열렸어요. 우리가 이미 이제 공식화한 그 해법안을 일본 측이 설명하는 그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양측 간에 뭐 어떤 문제가 더 논의가 될까요? 자, 일단 이제 지난 12일에 우리 외교부 측에서 발표한 그 해법 자체도 사실 국내의 어떤 피해자들이라든지 여론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 외교부 국장이 가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왔지만 중요한 건 피해자라든지 국내 여론 자체가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성의 있는 호응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빨리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본 측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게 사실 지난번 그 위안부 합의 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 때 왜 외교부 장관들끼리 합의를 해서 발표를 했지만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뒤집히지 않을 확답,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영원히 최종적으로 끝나는 건지에 대해서 일본은 상당히 확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기업만의 어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재단에 기금을 모아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이 사실 이 배상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양보를 해서 이거는 우리 기업이 사실 할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하더라도 일본의 기업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일본 측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산케이 신문에서 사설로 굉장히 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히려 일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 당사국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1965년에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문제를 한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들고 나오면서 일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제징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일본은 사실 그 강제징용의 의미도 굉장히 축소시켜가지고 그냥 징용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일본 내국인들도 그렇게 노동에 동원이 됐었고 다른 나라도 다 똑같았는데 왜 일본 유독 당시 조선인들만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린 그것부터 납득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본 정부도 이 부분 관련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여전히 우리가 상당히 양보한 안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 좀 성의를 보였으면은 일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화답을 해야지 이제 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핵심 쟁점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우리나라 정부 산하 재단에서 일단 그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기금으로 일단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일본 측이 이제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기업, 더 나아가서는 일본 전범 기업이 여기 사실 참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좀 성의 있는 진정성이 있는 사과도 수반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건데.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까 예로 드신 거는 이제 일본 내 어떤 보수 언론의 목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끝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이제 관계 정상화에도 상당히 염두를 두고 이제 추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여론 상황도 같이 봐야 될 거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그 산케이 신문이 사실 이렇게 더 강하게 한 발 더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우리 국내 여론을 의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국제 관계라는 게 단순히 그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내에서 그 관계를 바라보는 여론이 어떠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측에서 이걸 덥석 받는 모양새로 취하게 되면은 우리의 반대 여론이 더 강해질 거라는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발 앞서가지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마치 마지못해 일본 정부 측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우리도 그럼 이 부분을 양보를 할게. 절대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이런 모양새를 꾸미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마 한일 관계를 푸는 방향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를 이야기를 했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을 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관계 개선은 돼야 되는데 어떤 모양새로 될 것이냐,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고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결국은 그런 사전 작업들을 다 한 다음에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갈 거라는 건 정해진 수순 같습니다. 네, 좀 명분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네. 양국 간 정상 만남이 좀 예상보다 좀 빨라질 거라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를 신속히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한일 정상회담이 그러면은 뭐 2월이다, 3월이다 뭐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겁니까? 가겠죠. 예, 일단 뭐 사실 G7 정상회의가 5월에 일본에서 있는데 일본 정부가 저는 그 말도 굉장히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했던 게 뭐냐면은 이 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걸 조건으로 거기에 초청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일본 정부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미일 공조 강화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나름 성의 있는 안을 가지고 왔고 이거는 일본 정부 측에서도 사실 속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다음 달쯤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리는 모양새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기시다 총리가 사실 굉장히 지지율이 낮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뚫고 나갈 모멘텀이 상당히 필요한데 외교를 통해서 뚫고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지금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히 후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평가를 일본 언론들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경색됐던 한일 관계까지 풀어낸다면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기시다 총리가 주변인들한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대화가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빠르면 다음 달쯤 한일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거사 문제는 사실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던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이제 피해자들과의 이제 소통도 중요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달 동안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상황도 좀 살펴보죠.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실과 자택에서 지금 기밀 문서가 연이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자택에서 세 번째로 기밀 문서가 이제 발견된 거라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좀 악재라고 하죠. 정치적 악재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 기밀 문서가 사실 발견된 것도 문제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더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기밀 문서가 처음 발견된 시점이 지난해 11월 8일 중간 선거보다 6일 앞선 11월 2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여라도 이게 발견된 게 선거에 영향을 줄까 봐 2달 동안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9일에서야 그게 밝혀졌거든요. 사실은 미국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나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제대로 악재를 만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지난해만 해도 공화당은 트럼프 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런데 중간 선거 즈음 해가지고 어떤 악재가 터졌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르라고 자택에서 기밀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무려 100여 건에 달하는. 그리고 미국 정치사상 있을 수 없는 최초로 FBI가 자택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은 당시에 미국 언론들이 어떤 식의 얘기를 했냐면은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일은 미국 정치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벌어졌고 그리고 이 일이 나중에 그러니까 상대편 정당에게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가 사실 예로 들어지기도 했었어요. 한국에서도 대통령 자택 수색하고 전직 대통령 처벌받았지만 민주주의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큰일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옹호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굉장히 강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공수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중간 선거를 통해서 하원 다수당이 됐죠. 이 다수당을 차지하기 직전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그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다수당을 공화당에 넘겨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단 말이죠. 공수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하원 의장이 된 케빈 메카시가 그 트럼프의 호위무사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친트럼프 성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어떤 정치적인 큰 이슈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승기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일단 자택에서 이제 발견됐다는 기밀 문서의 내용이 뭔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밀 문서가 이 바깥으로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인 것이고. 그렇죠. 미국에서는 기밀 문서를 지정하는 게 대통령이 지정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정을 하고 사실 이거를 1급부터 3급 정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제 지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기밀로 할 건지 말 건지도 대통령이 지정을 하고 어느 급으로 할 건지도 대통령이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사실 기밀 문서로 설사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목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사 대통령이 지정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나가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제가 문건을 가지고 나갔네요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그 일에 관여된 사람이 어떤 제보를 하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건들은 그 지정될 당시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부통령이었죠. 부통령이었는데 상황이었죠. 당시 이제 기밀 문서가 지금 대통령이 된 바이든 대통령의 집에서 발견이 됐다. 그렇죠. 예, 사무실과 알겠습니다. 자택에서 발견이 됐죠. 앞으로 이제 재선 도전 공식 선언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그 악재가 될지 상당히 좀 먹구름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 뭐 그런 그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드라마 파친코가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상식은 미국과 캐나다의 방송, 영화 비평가 600여 명으로 구성된 크리틱스 초이스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파친코는 함께 후보작으로 선정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총리 비르게트, 1899 등과 경쟁한 끝에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의 소설을 드라마화한 파친코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일동포 4대에 걸친 삶을 그린 작품인데요. 파친코의 수상으로 2020년 기생충, 2021년 미나리, 지난해 오징어 게임에 이어 우리나라 관련 영화와 드라마가 4년 연속 수상하게 됐습니다. 치매하면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죠. 이 때문에 정부가 치매를 다른 말로 바꾸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정신 이상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 의학 용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어원을 반영해 어리석다는 의미의 치매라는 한자로 옮긴 겁니다. 일본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인데 이 한자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은 이 치매라는 용어의 뜻이 부정적이라 환자들의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된다면서 지난 2004년 인지증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뒤늦긴 했지만 우리 역시 치매라는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주기도 한다는 지적에 따라 바꾸기로 한 건데요. 복지부가 지난 2021년 설문조사한 결과 대체 용어로 가장 많이 꼽힌 용어는 인지저하증이었습니다. 카드나 페이 등 현금이 아닌 지급수단이 늘면서 위조 지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견된 위조 지폐가 모두 150장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그 앞선 해에 176장보다 줄었을 뿐 아니라 관련 통계를 공표한 199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5,000원권이 75장으로 가장 많았고 만원권 43장, 5만원권 23장, 1,000원권이 9장 발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늘면서 대면 상거래가 축소되고 CCTV 설치가 확대돼서 위조범을 조기에 검거하게 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오는 3월에 열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 참가할 한국 대표팀이 오리엔테이션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사령탑 이강철 감독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최대한 많은 경기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첫 공식 일정인 오리엔테이션 자리. WBC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편한 것 같아요. 네, 실감이 나네요. 야구 잘하는 선배들이랑 같이 야구할 수 있는 게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 사령탑 이강철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고 캠프 가면 역할을 줄 테니까 그 역할에 맞춰서만 정말 좀 잘해주시면 우리가 좋은 성적 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기는 위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젊은 선수와 베테랑급으로 이렇게 채워진 대표팀 명단으로 최대한 이 선수들과 많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잘하겠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은 함께 내야를 책임질 한국계 선수 에드먼을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키스톤 콤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 정해진 플레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마무리 투수 고우석은 아쉬웠던 도쿄올림픽의 명예회복을 다짐했습니다.
저에게는 처음으로 나가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를 할 때면은 가슴속에서 뛰는 그런 무언가가 더 생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더 힘이 더 나곤 하는데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BC 대표팀은 다음 달 14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한 뒤 3월 9일 호주와 운명의 1차전에 나섭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